오늘 진도 나갈 파트는요. 음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예고 드렸던 것처럼 최신 기출 문제풀이 이제 2 주에 걸쳐 가지고 진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3 회차가 있어요. 2020년 1 회, 2020년 2 회, 그리고 2019년 2회 이렇게 3회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2회 기출 문제풀이부터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기출 문제 첫 날이라서 설명이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과목이 3 과목이잖아요. 컴퓨터 일반,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3 과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1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보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 펌웨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뒤에 있는 웨어라는 단어 자체가 어 장치라는 뜻이거든요. 웨어. 장치라는 뜻이거든요. 해당 이 장치 앞에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장치는 딱딱한 하드웨어 장치,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드러운 장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해당 이 펌웨어는 요 2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네. 2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해당 앞에 펌이라고 붙었잖아요. 네. 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견고한이라는 뜻이죠. 네. 견고한. 부드럽지는 않고 딱딱하지는 않고 하지만 뭔가 견고하다라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성격보다는 이 하드웨어 성격이 강한데 기능적인 부분 담당은 하드웨어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얘를 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으로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얘는 소프트웨어인데 역할 자체는 기능 자체는 하드웨어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언어가 운영체제라든지 하드웨어 종속적이지 않고요. 네. 어떤 운영체제 윈도우든 리눅스든 뭐 유닉스든 또는 어떤 장치든 상관없이 다 동작을 하거든요. 단 뭐가 설치가 되어야 되냐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얘가 동작적인 부분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 홈이 들어가 있는 평지가 있는가 하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평평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메꾼다든지 얘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인제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는요. 요 위에 더 씌워 버려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 버추얼 JV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설치가 되면서 얘를 덮어 버려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덮겠죠. 요렇게 덮어 가지고 위에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평평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네. 그걸 작업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본 설명은 너무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요. 펌웨어는요. 네. 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프트웨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드웨어의 부트 레코드에 저장된다.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하드웨어의 부트 레코드에 저장된다. 펌웨어는 그렇지는 않고요.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되어진다. 네.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되어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러한 언어가 되겠고요. 네. 인터프리트. 그다음 운영체제 일부를 입출력 간단한 전담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왜? 역할적인 부분은 하드웨어 역할을 하지만 해당 구현 자체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보게 되면요. 네.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서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수의 표현에서 진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수를 0 에서부터 9, 10개 가지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0,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는 그 1의 자리고요. 그다음에 10의 자리에서도 10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수의 개수는 0 에서부터 9 네 10개 범위 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모든 수를 10개의 수로 표현한다. 십진수. 네, 그걸 십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진법에서 요거 2급에서 안 나오고 요건 1급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2진수, 8진수, 16진수 요 4개 정도.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요 4개인데 기준수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10진수니까 10진수를 2, 뭐 8, 16진수로 바꾼다든지 네. 반대로 10진수를 뭐 2, 8, 16진수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데 16진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16개의 수로 모든 수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진수에서 사용하는 수의 범위는 0에서부터 9, 10개 하고요.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까지가 아니라 그건 이제 A부터 F까지 A부터 F까지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16진수는 컴퓨터에 그 랜카드라든지 랜카드 인터넷 연결하는 접촉점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네. 랜카드의 고유 번호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진수는 접할 일이 별로 없고요. 뭐 2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궁극적으로 다루는 해당 자료의 처리 단위는 2진수이거든요. 0하고 1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이건 너무 깊게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내용인데 실제 이 빈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반드시 익혀야 된다 이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정도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법 변환적인 부분에서요. 네.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숫자와 A에서부터 F까지 문자로 표현한 진법으로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4개 비트가 필요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네. 16진수의 제일 큰 값이 네, F입니다. F인데 이 F를 10진수로 바꾸면 15입니다. 0에서부터 9, 그 다음에 12A, 11이 B 이렇게 되니까 이 15를요. 15를 2진수로 나타낸다면 15를 2진수로 나타낸다면 네, 1, 1, 1, 1이 15를 2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진수와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2진수든 8진수든 16진수든 뭐 상관없이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10진수의 기본 원칙을 이해를 하시면 해당 그 진수에 대한 기수만 네, 2진수는 2로 뭐 8진수는 8로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3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153을 네,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153이라고 안 읽죠. 여기 본값이에요. 네, 본값인데 여기에 대한 자리값을 저희가 네, 자연스럽게 덧붙여가지고 읽죠. 일반적으로 1, 100, 네, 5, 10, 3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자리값인데 자, 10진수의 기수는 10이에요. 10인데 승수 부분 자체가 10의 제로승, 그 다음에 10의 1승, 10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환산하게 되면 10의 제로승은 값에 제로승이 붙으면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 그 다음에 10의 1승은 10이죠.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죠. 네, 요게 이제 자릿수고 해당 본값하고 네, 곱해가지고요. 1, 100, 그 다음에 5, 10 곱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 얘를 더해요. 더해가지고 얘는 153이야.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네. 자, 요 기본 원칙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깨끗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153이다. 얘 153은 본값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해당 요 값 자체에 대한 자리값으로서 10진수는 얘가 10의 제로승, 10의 1승, 10의 제곱이다. 이걸 환산하게 되면 1, 10, 100이 된다. 근데 본값과 자리값을 곱한다. 곱해가지고 100. 5 곱하기 10은 50. 3 곱하기 1은 3. 얘를 더한다. 그래서 얘가 153이 된다. 이게 10진수이고요. 예를 들어서 8진수를 예를 들어 보면 얘 범위 영역이 153이라는 게 8진수 같은 경우에 0에서부터 7까지 8개 수로 모든 수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0에서부터 7 범위 내의 값이에요. 얘도. 네, 153. 그런데
이 153인데 해당 얘가 이제 10진수가 아니다 그러면 미수로 이런 식으로 8진수다 그러면 아래 첨자로 해서 이렇게 갈라꾸러미로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 얘는 10진수가 아니라 8진수구나. 네. 이 8진수를요 10진수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0진수의 기수는 10이에요. 근데 8진수의 기수라는 표현을 주거든요. 8진수의 기수는 8이에요. 그러면 8의 제로승, 8의 1승, 8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본값이에요. 그러면 1, 8, 8, 8이 64 이렇게 되겠죠. 아, 요게 본값이고요. 요게 자리값이 됩니다. 네, 자리값. 그래서 본값 곱하기 자리값 하면 1 곱하기 64는 64. 5 곱하기 8은 네, 40. 5, 8에 40. 3 곱하기 1은 네, 3. 이걸 더해요. 더하면 네, 해당 8진수 1, 5, 3을 환산한 10진수 네, 104에다가 107인가요? 네, 이렇게 보여져요. 8진수 1, 5, 3은 10진수로 환산했을 때 107이 된다. 자, 2진수, 16진수 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만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설명 묻고 보면서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10진수는 0에서부터 9 숫자와 A, F 문자로 표현한 진법이고 한 자리에서 표현하는데 4개 빗대가 표현되어진다. 네. 16진수 제일 큰 값은 15다. 네. 이 15, 2진수에서 15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자리값을 조합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요게 지금 이진수의 자리값은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해당 네, 본값과 자리값을 곱하니까 제로가 있으면 어차피 0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이 되어지는 부분, 본값이 1이 되어지는 자릿수 조합으로 거꾸로 풀 수도 있습니다. 15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 자리값은 1, 2, 4, 8 요까지만 해도 돼요. 네. 16 이렇게 했는데 15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8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15가 되죠. 1 곱하기 8은 8,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15.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1, 1, 1 이진수 요게 15예요. 자, 너무 많이 지금 설명드렸어요. 16진수는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4개 빗대가 필요하다. 이게 4개 빗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릿수가 4개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 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저희 교재의 45페이지에 보면 해당 이 진법 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려고 한다. 실수다라고 하게 되면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성을 곱한 결과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이진수 거꾸로 내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깊어져 버렸는데 거꾸로 설명드리면 1, 1, 1, 1이다. 이진수다. 얘를 10진수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해당 얘는 본값이고 자리값은 2의 제로, 2의 1승, 이진수니까 2의 제곱, 2의 3승이다. 이게 자리값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10진수 환산하면 1, 2, 4, 8이다. 네. 해당 본값과 자리값을 곱한다. 그죠? 네. 각 자리값과 얘를 곱한 결과값을 더한다. 1 곱하기 8은 8, 1 곱하기 4는 4, 네, 1 곱하기 2는 2. 이걸 더한다고요. 더해서 얘는 15가 돼. 이진수 1111은 10진수 15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3번 10진수 정수를 이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거꾸로 반대로요. 반대로요. 네. 해당 변환하려면 네.
십진수 값을 변화할 진수로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아요.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네. 간단한 글로 제가 하나 뭐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려고 해요. 네. 아까 했던 거 이거 해볼까요? 15예요. 15. 십진수 15예요. 얘를 이진수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변환하고자 하는 진수로요. 나눠요. 근데 이렇게 나눠요.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해요. 그래서 2, 7이 나머지 1, 2, 3은 6, 나머지 1. 요거도 네. 화면을 화이트보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요거 다 했으니까 깨끗하게 지우고요. 네.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해서 네. 굵기를 조금 더 굵은 마킹으로 해서 십진수 15예요. 예, 십진수 15를요. 네, 이진수로 변환하려고 해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 네. 얘를 변환하고자 하는 진수로 나눠요. 2, 2, 7이 14 나머지 1, 2, 3은 6 나머지 1, 2, 2는 2, 1은 2 나머지 1. 더 못 나누죠.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해요. 1, 1, 1, 1. 십진수 15를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결과값은 1111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이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자, 마지막에 보면은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후에 각각 16진수를 한 자리를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8진수를 직접적으로 16진수로 바꾸지 않고요.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요.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 10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네, 변환시킵니다.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네,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16진수로 변환한다. 그래서 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네, 2번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장황했는데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진수적인 부분 자체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설명을 좀 안 드리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해당 이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얘 빈도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이다 보니까 네, 우선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는 45페이지 참고 교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화면을 조금 키워가지고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네, 슬라이드 쇼한 거 요거 가지고 네,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해당 그 암호화 자체는 정보 보안 파트에서 자주 다루는 부분인데 요 이제 명칭적인 부분 자체가 두 가지예요. 네. 해당 상호 대칭적인 네. 암호화 기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비밀키라고 돼 있죠. 네. 비밀키의 대칭은 뭐냐면은 공개키입니다. 예, 공개키, 비밀키 이렇게. 네. 해당 명칭 자체가 비밀키 이퀄 대칭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네, 다른 말로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당 이 저희가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네, 부분을 평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평문. 근데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이걸 암호화 시켜가지고요. 네, 내용을 모르겠어요. 암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을 네, 암호화죠. 네, 암호화 하는데 이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있어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문을요 다시 평문으로 네,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를 해서 네, 암호문을 다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네, 평문으로 만드는 것을 복호화라고 하는데 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키와 해당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키 두 개가 이꼴 같으냐? 같은 게 대칭키예요. 대칭키. 자,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사용했던 키와
암호문을 평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키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어떻게 이 키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키가 노출이 되어지면 암호문을 뚝딱 풀어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당 이 비밀 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대칭 키이다 보니까 이 관리를 잘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비해서 장점은요. 해당 이 키가 같기 때문에 암호화와 복호화 키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해요. 그리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네. 문제가 뭐예요?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하여. 이게 틀렸죠. 서로 같은 키로요. 네. 대칭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한다. 키가 같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 크기가 작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단점이에요. 얘는 관리해야 될 키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왼쪽에 한번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이 암호 알고리즘 종류 중에 비밀키의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은 뭐다? 데스예요. 데스. 그래서 이렇게 익히시면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에이 됐어. 뭐 굳이 나한테 알릴 필요 없어. 됐어. 이렇게 데스 이렇게 하시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비밀키의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은 DES가 있다. 공개키는 뭐 RSA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장단점이 상호 반대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 이것도 보안입니다. 네,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해당 방화벽은 특징 자체가 파이어월, 네, 원래 불났을 때 이 불이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건축 용어인데 컴퓨터에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컴퓨터에서의 이 방화벽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철저하게 따져요. 꼼꼼하게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라는 부분을 확인하는데 비해서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통과해요. 네. 그 설명을 거꾸로 해가지고 틀린 보고를 자주 나와요. 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 출입로를 단일화한다. 네, 맞습니다.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검지한다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1차적으로 무조건 막아요. 네, 무조건 막고 여러분들 윈도우 운영체제에 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일일이 묻잖아요. 이거 설치를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받죠. 네. 그것도 방화벽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방화벽을 운영하게 되면 바이러스와 뇌 외부의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외부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가 막아줘요. 네, 외부는 1차적으로 막으니까. 근데 내부는 외부로 나가는 거를 막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밑에 설명에서 보다시피 방어벽 시스템을 이용해도 보안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특히 내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 해킹은 막지를 못해요. 네. 내부에서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 자체는 얘가 막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로그 정보를 통해서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서 역주행할 수도 있다. 네. 방어벽의 특징은 내부에서 외부는 그대로 통과시키되 외부에서 내부는 네. 패킷을 면밀하게 체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윈도우 운영체제에서의 컴퓨터 일반 파트에서 비중도가 가장 많은 부분 자체는 운영체제 파트입니다. 네. 20문제 중에 한 8문제, 40%까지 차지를 해요. 운영체제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백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그 어, 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날려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금년도에 경험했던 부분인데 대표적으로는 랜섬웨어 바이러스라고 랜섬웨어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얘가요, 네, 랜섬웨어
해당 컴퓨터에 파일들을요 암호화 시켜버려요. 네, 문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암호화 시켜버려요. 못 열어봐요. 야, 암호로 만든 거 풀려면 돈 내. 저한테 요구했던 게 얼마였냐면 $1,500. 네, $1,500 내야지만 이거 풀 수 있는 키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 16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새로 포맷하고 밀었죠. 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린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 네, 금년도 제가 2월 달부터 한 달 반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전자교재 그 출간한 거 예스24에 어제 조회해 보니까 그 판매 순위, 주간 판매 순위 1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그 원본 파일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이제 그 작업한 결과치 파일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만들었던 건데 ITQ 엑셀요. 네, 2016 버전. 그 뒤에 부분은 다시 작업을 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 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해당 백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그래서 백업의 개념은요. 네, 원본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더 만들어 두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이전 시점 상태로 다시 얘를요 되돌리는 거예요. 네,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네, 복원입니다. 설명 한번 볼까요? 네, 옳지 않은 거. 특정 날짜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어요. 네. 윈도우에서의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는 BKF이다. 이거 그대로 뭐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익히 놓으시고 백업 파일을 복원할 때는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네, 백업 파일을 복원할 때는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 안전장치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복원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랜섬웨어 같은 경우 복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보면 감염돼 가지고 컴퓨터가 갑자기 이 속도가 느려졌다든지 아니 광고창이 갑자기 많이 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당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이전 시점으로 돌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 보면 시스템 보호라고 해가지고 얘 복원을 네, 시스템 복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활성화 시켜 놓으셔야지 컴퓨터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이전 시점 중에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 시점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원은 제가 볼 때는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네. 우선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죠. 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번. 다음 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컴퓨터 일반부터 풀고 있어요. 네.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이게 신기술 용어입니다. 네. ICT 정보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네, 정보 커뮤니케이션 통신 테크놀로지 줄여가지고 ICT거든요.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 신기술 용어 한 문제 나오는데 용어가 우후죽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너무 이렇게 이 문제에 포커스 맞출 필요성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익혔던 범위 내에서 나오면 푸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요거는 저희가 2019년도 1회차하고 2018년도 2회차, 2회차 풀었죠. 그때 이거 똑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 똑같이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와 노트북 등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뭐야? 네. 캠핑장에 갔는데 해당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급하게 노트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해당 그 와이파이도 연결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죠. 그 연결 기능을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어떻게 테더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테더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을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는 아시죠? 네, 무선 공유, 네,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 공공망 있죠. 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 같은 거 무선 있죠, 무선. 이 유선 말고, 네,
무선으로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네. 또는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네. 그다음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이동 통신이에요. 네. 와이브로는 국내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몽고까지 수출했다가 지금은 끊어졌는데, 네. 이동하면서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1번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해당 네트워크 장비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네. 해당 라우터는 길 안내자, 루트가 길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네. 영어로 루트, 통로로 길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라우터예요. 라우터.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통로. 내부 네트워크망에서 외부망으로 빠져나갈 때 마지막 종단 장치, 이렇게. 네.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브릿지. 이 브릿지는 규모가 큰 내부 네트워크, 예를 들어 회사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 여기 내에 지금 현재 연결되는 컴퓨터 대수가 많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네, 특정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졌다? 라고 할 때 내부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른 컴퓨터들도 해당 바이러스가 확 전체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 소지를 막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쪼개요. 분할하는 거죠. 뭐 두토막 낸다든지 네토막 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네토막을 냈다. A, B, C, D. 이 B 섹션에 있는 컴퓨터가 바이러스 감염됐다 하더라도, 네, 해당 A, C, D까지 영향을 안 미치게끔 토막 내는. 그런데 이제 얘들을 다시 연결할 때 연결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브릿지, 다리. 네. 그래서 브릿지는 공통, 네. 동일한 통신규약, 프로토콜. 네.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여기 왼쪽에 제가, 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이렇거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연결은 게이트웨이하고 라우터인데,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연결은 브릿지. 이렇게 개념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장비 제가 설명드렸죠. 라우터, 게이트웨이, 브릿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리피터. 시험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리피터는 반복하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한다고요. 뭘요? 이 파형의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리피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묻고 있는 문제는 브릿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풀어보도록 할게요.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OSI 참조 모델 이거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 네. OSI 같은 경우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ISO, 네. 뭐 국제 표준화 기구 ISO 몇 번 인정받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국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에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인데 7개 계층인데 제일 최하위 계층이 물리 계층이에요. 네, 물리 계층. 그다음이 데이터 링크 계층. 그냥 네,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네트워크 계층. 네 번째가 전송 계층. 다섯 번째가 세션 계층. 여섯 번째가 프레젠테이션 계층. 그다음 일곱 번째가 응용 계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응용 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물리 계층은 물리적인 어떤 전기적 신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네. 데이터 링크 계층이 해당 연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요 뒤에 다시 요거 설명이 되는 부분이 다시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OSR 7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맞고요. 두 개의 건그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야. 네, 맞습니다. 네.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 확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잘못됐어요. 네,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 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통신 프로토콜 변환하지 않는, 네, 내부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통신량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네, 오케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적인 부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브릿지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로 분리되어진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을 하여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업체 간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것도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제는 많이 생소하지 않죠. 어디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인터넷 기술 자체를 내부 네트워크로 내부 네트워크 구현한 거예요. 인트라 내부망이라는 말이잖아요. 인터넷의 기업 내에 정보통신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고 전자우편이나 전자 결제 시스템 등 인터넷 환경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게 인트라넷이야.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망이에요. 네. 두 번째 원거리 통신망과 네 번째 건거리 통신망은 네트워크에 대한 규모에 따른 분류로 네,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원거리 통신망 W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LAN 많이 접하시죠. LAN은 로컬 에어 네트워크망. 요 규모가 LAN이 제일 규모가 작고요. 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데가 네, MAN입니다. 네, MAN 맨이고요. 네. 그 다음 규모가 제일 큰 데가 네, 해당 WAN입니다. WAN. 이렇게 네. MAN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대도시급 규모. WAN은 전 세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N은 이제 일반 소기업체 내부망. 이렇게 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엑스트라넷입니다. 네. 인트라가 아니라 엑스트라 바깥쪽인데 거래 관계가 있는 네,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어떤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 네트워크가 엑스트라넷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8번,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 밑에 얘를 띄워놓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네, IP 프로토콜에서 TCP IP 프로토콜에서 TCP IP는 인터넷의 기본이 되어지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반드시 TCP IP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네.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눈다. IP, TCP가 전달 개념이에요. 전송 개념이에요. 얘는 앞에 있는 T가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 네. 전송이에요. 전송을 통제하는 피넛 프로토콜입니다. 통신규약. 이게 TCP입니다. 전송을 담당하고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IP, 야, 컴퓨터 IP 주소 어떻게 돼? 네. 해당 인터넷망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해당 네, 예를 들어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 순간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순간에 해당 그 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가 부여되어져야 돼요. 네, 숫자로 부여되어진 주소가 IP 주소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TCP IP는 반드시 네, 인터넷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되어져야 될 통신 규약인데 문제에서 묻는 건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4개 보기가 섞여서 제시가 되어졌는데 요 TCP, IP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TCP에 대한 특징과 IP에 대한 특징 중에서 네, IP를 설명하고 있는 거 골라 나머지는 TCP예요. 1번 메시지를 송수신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눠서 전송까지 담당하는 게 TCP예요. TCP의 역할은 메시지를 송신와 수신지 주소 네, 그리고 정보 묶어 패킷 단위로 분류하고 전송 데이터 흐름 제어 그리고 데이터 에러 검사하고 5에서 7계층의 전송 계층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4번이 5에서 7계층 전송 계층에 해당있죠. 3번요. 3번 전송 데이터의 흐름 제어하고 데이터 에러 검사한다라는 부분이 TCP에 해당되어지고 2번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주소 해석과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에 전송한다가 IP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MPEG의 표준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MPEG는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이에요. 동영상, 동화상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해당 표준으로서 1, 보통요 많이 쓰는 게 1, 2, 4, 7, 21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여기 밑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해당 MPEG 1은요 CD와 같은 고용량 매체에서 MPEG 1은 CD와 같은 고용량 매체에서 동영상 재생.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오래된 것들이에요. 예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MPEG 2는요 고화상 TV, 고화질 TV, HDTV나 디지털 위성 방송이나 DVD 등에서 사용했던 동영상 네, 방식이고 MPG4는 이동통신용, MPG7은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 가능한 동영상, 전자상거래 등의 사용이고요. 네, 해당 디지털 콘텐츠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 관리는 MPG 21, 네, MPG 21. 에 해당되어지는 특징입니다. MPG21은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 보안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시험에 간혹 나와요. 요거 시험에 간혹 나와요. 이 멀티미디어 파트잖아요. 네. 멀티미디어 파트가 20문제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는 네,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중 GIF 파일 형식의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멀티미디어 파트예요. 멀티미디어 파트에 지금 현재 이미지 관련해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자, GIF는 특징이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제일 주특징은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네. 움직이는 이미지 있죠. 네.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1번요.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사용을 하여 256색만 지원을 한다. 이유로 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설명은 맞아요. 두 번째,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해. 네.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 맞고요.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네. 손실 압축 기술도 사용을 해서 해당 동일한 이미지인데 저장 파일 형식 중에 가장 용량을 줄여가지고 저장하는 게 뭐냐면은 JPEG입니다. 네, JPEG. 얘가 용량을 줄이는데 왜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GIF는 무손실, 손실되지 않는 압축 기술을 사용합니다. 벡터 형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네. 해당 이미지 표현 방법은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미지는 비트맵 방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점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해당 점 찍어가지고 이미지 만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점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고화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단점은 해당 이미지를 확대를 했을 때 테두리 깨짐 현상. 네, 이게 엘리어싱 현상이에요. 엘리어싱 현상. 네, 계단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벡터 방식의 이미지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얘를 확대했을 때 테두리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해당 벡터 이미지의 대표적인 파일 형식으로서 WMF하고 EPS 두 개, 네, 또는 AI 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종류가 비트맵이 더 많아요. 그래서 벡터 방식의 파일 형식 WMF하고 EPS 두 개만 익혀놓으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GIF는 벡터가 아니라 비트맵 방식이에요. 네, 이 문제 유형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 요거는 제가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네, 요 화면으로 공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12번이죠.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거 찾아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미리 이미지를 캡처해놨어요. 네. 해당 이미지가 허릿하네요. 네. 이거를 제가 저장이 네. 생각보다 원래 네, 저장을 제가 한번 다른 걸로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윈도우의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에서 표시되지 않은 건 뭔데? 네. 1번 사용자 컴퓨터는 네, 표시가 되어집니다. 사용자 컴퓨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가 얘가 없어요.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되어진 뭐 해당 뭐 USB 뭐 마우스 뭐 해당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 네 해당 표시가 되어지고요. 컴퓨터에 연결되어진 호환 네, 네트워크 장치들도 해당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 거 하드웨어 디스크 드라이버와 장치 사운드 카드는 네,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능이라서 익혀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능이라서 이렇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컴퓨터 이건 이제 제어 장치는 CPU잖아요. 네. 중앙 처리 장치의 기능으로서 제어와 연산 또는 저장도 있긴 한데 CPU가 고유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은 제어하고 연산이죠. 네. 그런데 해당 제어 장치의 종류가 왼쪽에 보다시피 연산 장치 종류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팁으로 설명드렸던 거 뭐냐면은 연산 장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연산 장치는 얘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연산 장치의 종류는. 누산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누적시킨다고요. 네, 계산한 결과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산기고요. 가산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덧셈 연산이잖아요. 덧셈 계산이잖아요. 네, 덧셈 계산이고 보수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컴퓨터는 해당 뺄셈 연산을 직접적으로 안 한다 이 말씀 드렸죠. 네, 이렇게 계산해라고 하게 되면은 직접 빼기를 하지 않고 이 빼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구해요. 보수. 얘 보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250의 보수는 한 단계 더 높은 단위, 네, 1000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 750이다, 그죠? 네, 750을 더해줘야지 얘가 250 더하기 750은 1000이 되잖아요. 250에 대한 보수는 750이에요. 보수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이 지금 같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780이라고 할게요. 네. 780 빼기 250이다. 이걸 구해라고 네, 했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빼고자 하는 값에 대한 보수로 750을 구한 다음에 그 대상에다가 덧셈 계산을 해버려요. 이렇게 덧셈 계산합니다. 가상기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3 1430이에요. 네, 여기에서 앞에 있는 1000자리를 떼내요. 남는 게 뺄셈한 결과값이에요. 그죠? 네. 780 빼기 250은 5. 5죠. 요 1 올라가야 되죠. 1500, 네, 1530이죠. 더하면 750 더하기 780은 1580이죠. 1530이죠. 그래서 앞에 1000단위 빼버리고 530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보수기. 그 다음 상체 레지스터. 요 4개. 요 4개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문제에서 네, 요구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부호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코더하고 디코드가 있어요. 네. 얘는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명령어 얘는 암호화적인 측면을 담당하는데 1번 명령 레지스트에 대한 명령어를 해독하는 부분 자체는 디코드예요. 네, 해독기. 영어로 디코드입니다. 인코드가 아니라 디코드. 이고요. 네. 해독되어진 명령에 따라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가 정답이고요. 다음 수행에 필요한 명령어의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기억하는 부분 자체는 네,
프로그래밍 카운터라고. 프로그램 카운터. 약어가 PC예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네, 프로그램 카운터. 3번은 PC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뺄셈 연산을 위해서 엄수로 바꾼다. 이거는 이제 보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어 장치 부호기에 해당하는 올바른 설명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윈도우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은 모양 자체가 네, 해당 아이콘의 네,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 보면은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네, 그 아이콘들이 바로가기 아이콘들이에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대상 자체는 파일, 폴더,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프린터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말해볼게요.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되는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네. 파일 같은 경우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해당 네, 그게 실행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아이콘과 비교했을 때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 포함되어 있어. 맞고요. 네. 4번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한 개의 원본 파일을 한 개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다가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뭐가 실행되어지냐는 거죠. 네.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가능하지만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자, 15번은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네. 윈도우에서요, 윈도우 XP부터, 네, 윈도우 XP, 윈도우 98, 윈도우 95, 윈도우즈 98, 그 다음 윈도우즈 미, 네, 그 다음에 윈도우 XP, 그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 네, 1, 2, 3, 4, 5. 하나 빼먹었네. 95, 윈도우 98, 네, 하나 빼먹었죠? 2000 빠졌네. 윈도우 2000. 네, 여기 네 번째 거고, 다섯 번째가 윈도우 XP고요. 여섯 번째가 윈도우 비스타예요. 네. 윈도우 XP 버전부터요. 윈도우 XP 버전부터 서버에서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인 NTFS 파일 시스템을 접목을 시켰어요.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해당 그 폴더 또는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를 사용자 단위별로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 사용자에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네, 맞고요.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다가 슬러시 네, 역슬러시요. 역슬러시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통해서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어. 내 컴퓨터에 어떤 거 지금 공유를 해놓았는지 알고 싶으면 해당 탐색기 창을 실행시킨 다음에 주소 명령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공유한 파일, 폴더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있죠. 네. 공유한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설명해 놓은 것처럼 파일명 뒤에 달러가 붙어 있는 폴더를 공유하거나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유하는 거 프린터 공유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개별 각각의 PC에 프린터를 네, 해당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뭐 A라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터를 공유를 해서 B나 C가 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프린터 장치 연결할 때 네트워크 프린터가 공유 프린터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 프린터.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로컬 프린터를 설치할 거야? 아니면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할 거야? 그럼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내부 네트워크망이 해당 네, 실제 연결되는 컴퓨터에서는 선행 작업으로 프린터가 연결되어진 컴퓨터에서는 프린터 공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프린터에 해당 장치 및 그 아까 네, 프린터 및 장치 제어판에 가가지고 그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야지 내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컴퓨터에서 얘를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15번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6번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되어진 용어인데 설명으로 틀린 것을 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1번 픽셀은 화소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 그래서 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단위에서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 얘 점이에요. 점으로 해당 이 화면을 몇 개의 점을 찍어 가지고 이 화면이 보이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해당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선명도는 높아져요.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는데 선명도는 높은데 이 아이콘의 크기는 작아져요. 네. 화면의 이런 최소 단위에서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요. 맞아요. 네.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는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된다. 그리고 색상의 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색상의 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해당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 얘가 더 좋아지죠. 네. 그래서 얘는 틀렸고 설명이. 점간격, 도트 피치는 픽셀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이겠죠. 네. 재생률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모니터와 관련되어진 문제이었고요. 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죠. 네, 17번 볼게요. 네. 전체 화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화면을 좀 바꿨어요. 네. 기억 장치 종류. 이 문제 자주 나와요. 이 문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문제잖아요. 사지선답형 보기를 4개를 딱 4개가 딱 좋아요. 예, 문제가. 네. 주로 언급되어지는 기타 기억 장치, 기타 메모리의 종류. 네. 주로 언급되어지는 거. 여기는 지금 이제 둘에 5개 해놨는데 캐시, 가상, 연관, 플래시 메모리. 이 4개가 자주 언급되어져요. 네. 그래서 해당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용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네. 해당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로 플래시 메모리는 이렇다. 캐시 메모리 이거야. 연관 메모리 이거야. 이렇게 그 설명 중에 틀린 거 몰라. 이렇게 물어진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설명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어떤 메모리야? 1번 플래시 메모리, 2번 캐시 메모리, 3번 연관 메모리, 4번 뭐 가상 메모리 이런 식으로 문제용도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컴퓨터에 사용하는 기타 기억 장치 1번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주로 데이터 카메라나 mp3나 개인용 정보 단말기나 USB 드라이브 등 휴대기기에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돼 맞습니다. 두 번째,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의 방식은 하드디스크하고 해당 이 컴퓨터하고 보드하고 연결할 때 연결 방식은 EIDE, 네. IDE가 병렬 방식이에요.
SATA, 네. 직렬 방식이에요. 스카시 이런 방법들이 있어. 맞습니다. 세 번째, 캐시 메모리는 캐시는 무조건 속도 키워드와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요. 주기억 장치요. 램 메모리하고 네, 사이의 위치에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 처리 속도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야. 맞습니다. 4번은요. 네, 연관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하는 이 설명은 뭐냐?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거. 네, 가상 메모리. 네,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틀렸고요. 연관 메모리는 해당 기억 장치의 저장 공간에 대해서 번지를 매겨가지고 번지 단위별로 해당 그 저장 공간을 찾는데 직접적으로 저장되어진 내용물요. 저장된 내용물 가지고 네, 해당 메모리에 접근하는 게 연관 메모리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설명이 틀린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8번.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한 문제. 네. 해당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인데 소프트웨어 분류는 상용 버전, 네, 상용 버전은 돈 주고 판매하는 거. 쉐어웨어는 네, 공유잖아요. 한 사용해봐.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구매해. 네, 맛보기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쉐어웨어. 프리웨어는 공짜야. 무료로 다 사용해도 돼. 네. 그럼 그 업체는 뭘로 수익을 얻는데 광고라든지 또는 네, 신생 기업들이 해당 그 업체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네, 프리웨어들을 배포를 하죠. 그다음 공개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이 소스까지 사용해도 돼. 뭐 리눅스라든지. 네. 그럼 데모 버전은 한번 네, 사용해 봐. 이거 네, 맛보기 형태. 근데 데모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쉐어웨어하고는 좀 틀려요. 쉐어웨어는 상용 버전이에요. 돈 주고 파는 건데 해당 사용해보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보고 네, 일정 기간 보통 한 달 정도 사용. 그 기간 끝나면 사용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아니면 중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자, 설명입니다. 네. 패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대표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책 많이 쓰거든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돼. 보통 HP가 그 정책을 사용하고요. 휴레패커드. 근데 MS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컨트롤 가능하니까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패치를 배포해가지고 그걸 보완할 수 있게끔 할게. MS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로 사용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네, 1번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야 상용입니다. 홍보용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의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야 뭐 쉐어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네,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패치입니다.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을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야 네, 요거는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타. 테스트용 버전은 알파 테스트가 있고요. 베타 테스트가 있어요.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험 환경을 만들어요. 실험 환경을 만드는데 컴퓨터 관련되어진 실험 환경은 고려 요소가 하드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특히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게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 전 세계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충돌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를 해서 보통 한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해 봐. 네. 근데 사용하는 과정에 어떤 오류가 확인됐을 때 우리가 전송받아 가지고 그거 해결할게. 그게 베타 버전입니다. 자, 묻는 문제는 네, 패치 버전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맞는 것은 패치 버전 설명은 3번이 맞고요.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압축은 주 용도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옛날에는 주로 사용했던 주 목적 취지는 말 그대로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네. 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만큼 그 시간 단위별로 비용을 내야 되니까 용량을 줄여가지고 전송 시간을 줄이자. 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보다는 두 번째 목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덩어리로 묶는다.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이메일 전송할 때 파일 10개 첨부하면 번거롭잖아요. 하나로 그냥 압축해가지고 하나만 첨부해서 보내는 거죠. 네. 옳지 않은 거 네, 읽고 있습니다. 압축한 파일을 모아서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압축한 파일은 다시 압축을 하더라도 용량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이거 허용되면은 네. 압축 계속 해가지고 네. 용량 줄여가지고 보내겠죠. 근데 이거 안 돼요. 네. 틀렸어요. 여러 개 A 파일을 압축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능인데 오히려 이 목적 취지로 오히려 근래에는 더 많이 쓰죠. 네.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은 분할 압축이나 암호 설정 기능이 있어. 파일의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디스크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20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네. 제가 이쪽에 그 이미지 캡처를 해 놓긴 했는데 얘를 지금 현재 확대를 하더라도 네. 해당 20번 문제죠. 허릿하게 보여 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그나마 좀 보이네요. 네. 파일을 제가 다르게 네, 저장을 했다가 다시 불러오다 보니까 좀 깨져 보입니다. 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예요. 바로가기 메뉴는 뭐 새 폴더, 보기, 정렬 기준, 새로 고침, 뭐 붙여넣기, 네, 그다음에 공유 폴더 동기화, 새로 만들기, 네,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 등이 있다. 볼게요. 설명 봅시다. 설명 보면서 풀겠습니다. 네. 1번 바탕화면에서 Shift F10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되어져. 네. 예를 들어 마우스가 고장 났을 때 해당 키보드 가지고 네. Shift F10번 누르면 팝업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돼요. 맞아요. 두 번째, 바로가기 바탕화면에 폴더나 텍스트 문서나 압축 파일 등을 새로 만들 수 있어. 아까 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네. 해당 새로 만들기 폴더나 네. 뭐 문서나 압축 파일 만들 수 있어요. 삭제되어진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아이콘의 정렬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 네. 아까 정렬적인 부분, 네. 바로가기 메뉴에서 정렬에 뭐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뭐 시간, 형식, 뭐 이렇게 용량,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